안녕하십니까. 소유캔 TV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괴로움 머스트노 세 번째 과정이죠.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 이제 두 개씩 했죠. 뭐 총론, 뭐 시장론, 뭐 경제론, 정책론 두 개씩 했는데 투자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론이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투자론하고 금융론이랑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거의 2시간, 예상으로는 2시간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도 힘들고 혹시나 봐주시는 분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워낙 이쪽이 난이도도 좀 올라가고 문제도 빈출되는 문제들도 많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말고 하나씩 쪼개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투자론 쪽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여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투자론 쪽에 핵심으로 나오는 뭐가 있냐. 그, 이건 투자회사 이거는 하는 거고 보면,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예. 그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들이 있거든요. 뭐 현금 흐름법, 수익성 지표, 그런 거. 약간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그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를 하면서 내각계수, 현가계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게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여기 이제 LTV, 뭐 대부 비율 나오면서 금융론에 이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규제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DTI, 뭐 DSR, LTV, V가 어떻다 좋다, 다 대출을 규제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투자를 잘해 두시면 결국 금융론까지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고, 투자로는 공인중개사 꼭 시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돼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본인이 좀 부동산 투자를 좀 관심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다시 좀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실제로는 뭐 저걸 기법을 돌리고 모형을 돌려서 막 그렇게 투자 물건을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현금 승수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부채 감당률, 계산 이런 지표들, 암기해야 되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와요. 보시면 여기도 포트폴리오 나오죠. 포트폴리오에서 뭐 나오냐면, 포트폴리오는 게 자산의 여러 가지 그 투자 자산의 어떤 그 비중이고, 그게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또 투자 수익률,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 흐름 가치, 그리고 또 영업 현금 흐름 구하는 게 있어요. 영업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인데, 이건 공인중개사에서는 그 두 개를 갖다가 놓고 보는데, 그거 구하는 거. 제가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통해 갖고 임대 수입이 나고 그게 운용 수익이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늘어났다. 이게 처분이익이거든요. 두 가지를 총 수익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수익 뭐 상황이라든지 확률에 따라서 그런 것도 보시면, 그런 걸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 또 시간같이 나오죠. 투자 수익 포트폴리오는 그냥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현금 흐름 이거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어, 좀, 요때는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순서가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투자론 보시면 자본환율, 현금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화폐 시간 같이 나오죠.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이런 거, 포트폴리오 이런 거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LTV 이거는 약간 투자론보다 금융론에 가까운데, 예, 그렇게 보시면 돼서, 투자론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좀 들어가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 2시간에 요 시간까지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짱짱하게 해 놓으시면 약간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뒷부분에 개발 방식이라든지 공시론 쪽에서 주워 담으시면 고득점으로도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론까지 이게 좀 고비긴 해요. 투자론이랑 금융론이 고기만 넘으시면, 예, 아마
좀 안정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두 개씩 묶어 했죠. 네, 두 개씩 묶어서 한 시간씩 했는데, 오늘은 요거 하나만 좀 가고,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가고, 다음 주에 요거를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고, 요걸 이렇게 좀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공시제도는 좀 작아가지고 양이 얘랑 같이 묶으면 될 것 같고, 얘는 좀 양이, 여러분들이 이거 막 감정평가론 이름에 너무 네임밸류에 누르셔가지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 파트 제끼지 마세요. 분명 풀 수 있는 게 나와요. 이론적인 게. 예, 여기도 문제가 좀 솔찬히 숨기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여긴 좀 암기해 주시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오히려 민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조금 합격 점수 60점이 좀 안 되더라도 얘가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민법이 꽈락만 나지 않으면 얘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주면 1차는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하셔도 좋아요. 이 부동산학 개론이.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산 문제들이 여기서 뭐 계산 나오죠.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여기도. 물론 좀 보시고 가세요. 그 영업 현금으로 구하는 계산 문제는 솔직히 이분에 못 풀거든요. 그거는 좀 넘기시더라도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정도는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 문제 정도는 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점수를 좀 잘 받고 싶다. 아, 내가 좀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 비율, 지분 비율, 이거는 하나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계성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출제돼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돼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요쪽이 나는 이해가 잘 된다. 좀 전략적으로 요 부분을 먼저 좀 깊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전체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 투자론이 차지하는 위상이 보이죠. 예. 앞에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좀 이론을 간단히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론인데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 있어요. 요게 그 일반적인 문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 문제, 적게는 다섯 문제, 많게는 일곱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계산 문제가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두세 문제가 포진돼 있고 나머지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좀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팀 왜 하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효과가 크다. 이거는 제가 요 부동산학 개론뿐만이 아니고 그 대동남 부동산 관련된 책들 하면서도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재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감가상각, 상각이 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동산, 특히 토지라는 건요. 유중성이죠. 일어나지가 않아요.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재화인 거예요. 재화. 그 가치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했지, 방어 효과가 크다. 이거는 실제로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플레이션, 그 부동산 투자가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왜 부동산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부동산은 특히 땅이 적은 나라, 작은 나라일수록 더 그 효용 가치가 크긴 한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활용도가 높은 도시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 마천루가 왜 짓겠어요. 다. 예.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투자 수입.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게 되는 수입. 이거는 뒤에 이제 계산기 기초가 돼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다. 이거는 이 용어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변형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 용어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예, 이거는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 문제가 이 용어로 나와요. 그리고 소득 이득은 뭐라고 하냐? 영업이득이라고 한다.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임대소득이다. 임대사업. 제가 무슨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오피스텔 했어요. 임대소득에서 월세 받죠.
이게 뭐다? 월세 받는 거, 딱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월세 받는 거 뭐다? 임대사업 소득이다, 영업이득이다, 이게 소득이다.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들이 말을 바꿔서 내요. 얘들이 말을 바꿔서 내고 이걸 크로스 시켜요.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같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자본이득이다, 처분이득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피스텔 들고 있으면서 이거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월세는 영업이득, 임대소득인데 제가 이 오피스텔을 이제 몇 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팔았다, 처분했다, 처분이득이죠. 뭐죠? 이게 매대차익이득이다. 양도소득세 내는 거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이득, 소득이득, 영업이득, 임대사업소득, 내가 가지고 있다 팔 때 처분할 때 내는 자본이득, 처분이득, 매대차익이득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계산 문제 나오는데 부동산을 통한 세후 현금으로, 영업 현금으로 구하시오 할 때 총소득이라고 그랬거든요. 총소득. 총소득에서 제일 탑라인이 총소득이 9에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각종 비용들을 빼줘요. 이 총소득이 들어갈 때 이거 두 개를 합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총소득.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두 개를 주잖아요. 이걸 두 개를 구하셔가지고 합산해서 총소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스타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우리가 총론에서 배웠죠. 부동산 영속성에서 나온 개념이다. 임대사업 이런 거 할 때 그거까지 연계해서 같이 리마인드 해주셔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 이거는 뒤에서 또 나와요. 왜 이게 절세 효과가 나는지 알게 돼요. 순 영업 소득이 나와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뭘 빼주냐면 감가상각비를 빼주고 이자 비용을 빼준 다음에 이거에다 뭐예요?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뭐죠?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랑 이자비가 빠졌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과세 표준이 준 거죠.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그게 줄어드니까 세금도 줄어든다. 그게 절세 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건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여기 레버리지.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포트폴리오랑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지렛대 하죠. 이건 결국 뭐예요? 타인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타인 자본의 대표적인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극혐하시는 갭 투자. 근데 대한민국의 이 갭 투자는 큰 세력인 건 맞아요. 큰 세력인 건 맞고 이들이 가수요를 나타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학계는 공인중개사 하면서 이 얘기를 할 건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이 갭 투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뭐다? 타인 자본이고 이게 바로 레버리지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10억이라는 아파트를 한대요. 제 돈을 10억을 다 부을 수도 있죠. 근데 난 5억만 부어. 그리고 5억은 뭐예요? 대출을 받든지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레버리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애가 10억짜리가 15억으로 올랐어. 자, 10억 넣고 15억 되면 얼마 된 거죠? 10억짜리 넣어서 5억 되면 5억이죠. 수익률 어떻게 된 거예요? 50%죠. 자, 5억짜리 넣고 5억짜리 넣었어요. 5억 넣고 제가 지금 얼마 넣었죠? 5억 넣었죠. 그럼 수익률 얼마예요? 100%죠. 수익률 100%가 나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수익률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수익률. 물론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뭐죠?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비용이 나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쪽 갭 투자자들도 그렇고 도래 시점이 오면 저거 아마 저게 쉽지가 않아요. 상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레버리지 관리 이걸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자꾸 손과 관련 없는 얘기가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개념들과 특성들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지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 그래서 좀 봐주시면 좋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알았죠.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그럼 부동산의 레버리지는 뭐냐? 이거다. 저당권 대출, 그리고 전세 갭 투자가 대표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례다. 대부 비율이라는 게 나오죠. LTV. 이거 지금 저희 은행권이나 지금 금융론, 다음 시간 금융론에서 이제 LTV, DTI, DSR 요즘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그거 같이 이제 할 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대부 비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건 뭐죠? 타인 자본을 쓴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 자본. 총 자본이 뭐냐면 총 자본은요. 세상에는 두 가지 돈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생의 진리예요. 세상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뭐죠? 내 돈, in my pocket 내 돈, 그리고 남의 돈.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in my pocket에 있는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은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남한테 빌리거나 남의 돈. 예. 그래서 LT 대부 비율은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 남의 돈의 비율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게 LTV인 거예요. 총 자본분의 하인 자본 비율. 하인 자본 비율 이게 뭐야? LTV고 이게 레버리지 비율. 얼마나 남의 돈을 끌어다 쓰고 있냐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타인 자본 비율이 상승한다? 그죠? 대부 비율이 높였으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상승한다. 이 레버리지 효과가 상승한다는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거. 예를 들어 레버리지 10억 중에 3억 쓴 거랑 10억 중에 5억 쓴 거 어디가 크죠? 이게 크죠. 레버리지 얘는 뭐야? 50%고 얘는 30%인 거예요.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승한다. 이게 지금 이슈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할 땐 좋죠. 불장일 땐 좋죠. 막 레버리지 끌고 갭 투자하고 막 들어가죠.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서 상환 부담, 채무 불이행 커져. 그러면 도미노 사태 나는 거죠. 아, 제가 자꾸 요 부분이 이슈다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 수험과 관련 없는 좀 너무 깊은 얘기를 또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LTV 대부 비율 는다, 레버리지가 상승했다, 자기 자본을 수익률 상승 효과 있다, 나머지 그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 상환 부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꾸 제가 따뜻으로 안 빠지고 최대한 수험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이제 계산 문제 나올 만한 걸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요거는 공식을 일단 외우세요. 외우시고, 지분 투자예요. 이거 말이 어렵죠? 이거는 뭐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에요. 총수입 뭐죠? 이거예요. 이거 두 개 합한 거예요. 이자 비용, 레버리지를 땡기면 뭐가 생기죠?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총 수입에서 레버리지 땡겼지, 너 레버리지 하면서 이자 비용 빼줬죠? 그러면 순 이자 비용 이거 누구한테 가요? 돈 꾼 사람한테 은행이든 어디든 가는 거죠. 그러면 순수 내가 컨트롤 가능한 수입이 생기죠. 그 즈음에 내 돈, 얼만큼 수익 났냐? 그게 자기 자본 수익이죠. 자기 자본. 지분 투자. 지분 투자에 가로치고 자기 자본인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투자자.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수익률 얼마 났어. 그렇죠? 타인 자본 유무에 따른 자기 자본 비교 계산. 이거 계산 문제 나와요. 예. 네. 기본 나오니까 보시고, 정의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이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정의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거예요. 정의 레버리지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보다 높고 타인 자본 수익률이 날 때, 요때 정의 누구 개념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가는 거예요. 왜? 레버리지가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시고, 부의 레버리지는 뭐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전체보다도 떨어지죠. 타인 자본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타인 자본 수익률은 금리, 저당 수익률이라는 요 용어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정의 레버리지다, 부의 레버리지다는 걸 판단해 주셔야 되고 지문에 그렇게 나와요. 이 가로 그 부등호를 바꿔요, 자꾸. 그리고 이 앞뒤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게 정의 레버리지의 정의예요. 요게 부의 레버리지 정의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늘려야 된다. 이거는 부의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니까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중립은 뭐다? 세 개가 다 같을 때. 이거는 레버리지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할 필요가 없죠. 이 부랑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하나 안 하나 이거는 중립적인 거고, 이거 하면 좋은 거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요 세 상황을 보고 레버리지를 늘릴지 말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그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흐름에 따라서 레버리지까지 갖고, 자,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요, 남의 돈을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끌어다 쓸 땐 대가가 필요해요. 그 대가가 뭐라고요? 이자 비용이고요. 그리고 남의 돈을 끌어다 썼으니까 남의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상환이에요. 10년 후에 10억 갚을게. 10억을 꺼줄 때 우리가 꽁으로 꺼주잖아요? 아니죠. 연이율 얼마 하죠. 그러면서 이자 비용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자 비용이고 10년 후에 그럼 1억을 껐으니까 1억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 상환인 거죠. 그게 뭐예요? 다 투자 위험인 거예요. 투자 위험. 남의 돈을 가져다 썼으면요,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상환 부담이라는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위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갖다 썼죠. 쓰면 어떻게 해요? 왜 갖다 쓴 거예요?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근데 이 수익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와. 이게 뭐예요? 이게 투자 위험이에요. 투자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죠? 상환 위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처가 가능해요. 시간이 있고 한데, 여러분들 예상 수익률보다 수익이 안 나오는 거, 이것도 투자 위험인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예상과 실현이 다른 거.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은 어떻게 하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이거 A라는 부동산 들어가, 내 돈 5억 받고 남의 돈 5억 박아. 10억짜리죠. 얘가 한 연 20%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5억 꿨으니까 연이율 5%로 했단 말이에요. 이 계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예상이죠. 프로젝션이죠. 근데 얘가 20%가 안 났어. 얘가 3% 났어. 그럼 이자 비용도 못 되는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이거 위험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보세요. 20%라는 수익이 난다는 그 기대값이 분산이 크다는 게 뭐예요? 20%라는 수익률이 그 분산이 크다는 건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위험이 크다.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위험이. 분산이 큰 거, 위험이 큰 거예요. 실현될 가능성이 뭐예요? 낮다라고 보세요. 분산이 큰 건요, 20%를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20%라기보다 20%보다 18%, 15%, 물론 20%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상과 다른 게 위험이에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쪽도 되면 좋겠지만 이쪽도 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19%, 20%, 이거는 안정적인 거죠. 이거보다. 이게 분산이 큰 거예요. 이게 리스크한 거예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한 예상 수익률을 실현할 그 집중도가 떨어질 때 분산이 크다고, 그게 위험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투자 위험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상 위험, 수익이 약화되는 거.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이 약화된다.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상대적 위치. 이 예를 보셔야 돼요. 이 예를. 요 예. 사업상 위험의 요 예. 이게 지문으로 나와요.
요런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 부동산 위험에 어디에 속하냐, 사업상 위험이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요, 바꿔요. 섞어서 바꿔요. 근데 이거 또 안 읽고 들어가시잖아요. 은근 헷갈려요. 예. 원리금 상환부담, 아까 얘기했죠. 원리금 상환부담 뭐예요? 그거는 무슨 위험이에요? 금융적 위험인 거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그건 금융적 위험. 부동산 투자 위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 지금 객관식 시험 내기 완전 좋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안에 이 케이스를요 섞는다고요. 섞어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얘네가 유동성 위험이네 이렇게 섞어버려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고 막 섞는다고요. 섞어요 막. 정부 정책이나 규제는 뭐예요? 법률적 위험인 거예요. 재산권이라는 것도 같이 해주죠. 재산권 위험이다는 어디에 있을 건데 법률적 위험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면 구매력이 하락된다. 그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기간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자, 인플레이션은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대출기간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위험 대처하기 위한 거예요. 뭐 금융적 위험, 사업상 위험 대처하기로 하면 틀린 거예요. 잘못 매칭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플레이션과 변동금리 선호, 요거. 인플레이션에 연동해서 금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 요즘 이슈죠. 지금 미국 뭐 연준이 뭐 올린다 만다, 뭐 한국은행 올린다 만다, 변동금리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확확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딴 얘기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낮은 환금성. 부동산이 그렇죠. 환금성이 떨어져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건 유동성 위험이에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사업상 위험이랑 또 법률적 위험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 위험을 구분하는 게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험이 있죠. 위험을 냅두면 되나요? 아니죠. 처리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은 처리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을 회피한다. 이건 좀 위험한 투자는 아예 제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쉽지 않죠. 네. 모든 부동산 투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해요. 타인 자본 안 땡기고. 그러면 안정적이겠죠. 망해도 본인 돈 나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네. 투자자 관점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정가,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거, 보험, 계약. 이거죠. 전가의 대표적인 얘기.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보증 서주면 난리 난다고 하죠. 예. 보험 들었다. 전세금 계약하고 뭐 그런 거 전세권 설정 그런 거 왜 하겠어요? 딱 이런 거죠. 전가하기 위험을 해칭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보증 뭐예요? 내가 못 받으면 저놈이 갚아줄 거야. 뭐예요? 보증이죠. 전가한 거예요. 내가 채무 불이행 그 위험을 얘한테 넘긴 거예요. 이거 왜 보증 왜 해줘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뭐 도박빚 져서 막 돈 냈어요. 내 아들 갚아줄 거야. 아씨. 죄송해요. 또 흥분했네. 이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제가 예전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시스템 좋아하는데, 거기 노주현 소장이 나오는데, 소방서장인데, 그렇게 친구들 보증을 서줘요. 딴 얘기 했네요. 그리고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기업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란 투자안이 있어요. 이게 20% 뽑을 것 같아. 아니죠. 온갖 얘기 검토 다 해보는 거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가 현실적이다.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동원하는 거예요. 베스트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보수적으로 예측하셔야 돼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거, 위험이 높아졌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 이라크 저쪽 유가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요구 수익률이나 할인율을 조정한다 이 뜻이에요.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 나 A라는 옵션 원래 10%였는데 지금 러시아 전쟁 있고 이란 지금 전쟁 발발될 것 같아. 안 돼. 지금 원가 올라가고 지금 건축자재 올라가고 해서 지금 뭐 순살자 있고 해서 나 15% 올려줘.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민감도 분석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념도 중요해요. 민감도 분석. 그러니까 A, B, C, D 이런 요소들이 투자 안에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A라는 요소, B라는 요소, C라는 얘가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거예요. 예. 변수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뭐라고?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에 따라 얘가 수익성이 별로요. A라는 애는 뭐 1에서 3%. 이게 D라는 애는 막 확확 왔다 갔다 해. 그러면 D라는 변수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변수와 수익성의 변동성, 변수에 따른 수익성의 변동 분석,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뭐다? 민감도 분석이다.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하고 낭폭이 있는 거, 이게 민감하게 변한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에요. 요거는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투자 있죠. 투자는 뭐죠? 남의 돈 같이 끌어다 레버리지 동원했다. 왜? 자기 잡은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위험이 있다.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하고 측정하고 대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자, 투자를 했죠. 이제 수익률을 내게 하는 거예요. 수익률. 자,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죠. 이 흐름대로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 파트.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도 있어요. 기대. 내가 A라는 오피스텔 하면 내가 월 얼마 받을 것 같아. 1억짜리 오피스텔 들어가서 월 100 받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죠? 기대 수익률 1%인 거죠. 그게 말하는 거예요. 기대. 예상 수익률이에요. 예상. 기대는 예상. 그렇죠. 발생 확률, 수익률. 가중평균한 거예요. 이거는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얘가 어디 들어가죠? 얘 기대 수익률이 어디 들어가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기대 수익률은 되게 단편적이에요. 이걸 복합적으로 낸 게 포트폴리오, 자산별로 비중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이게 문제를 내기 좋아요. 기대 수익률은 내기가 힘들어.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 기대 수익률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낼 때는 포트폴리오를 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매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 기대 수익률. 낙관일 때, 시장이 낙관일 때 50%고요. 정관일 때 30%고, 비관일 때 20%예요. 그때 수익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곱해줘요. 어렵지 않아요. 합집죠. 860이죠. 100으로 나눠서 8.6.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확률에 따른 수익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발생 확률에 따른 수익률을 구한다. 기대 수익률이다. 자,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죠? 포트폴리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산 비중이 A, B, C, A라는 자산, B라는 자산, C라는 자산의 비중이 이렇게 있어요. 자, 호황일 때 30, 예상 수익률이 30%라는 거예요. 얘 20, 10이고. 불황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15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호황일 때 애들을 짝짝 구해주는 거예요. 네. 15, 6이 23%가 나온 거예요. 불황일 때는 14%가 기대 수익률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 호황일 때 23%고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불황일 때 14%가 나와.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 호황일 때 확률이 30%야. 그리고 불황이면 그러면 70%겠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합쳐서 보면 15점, 16.7이 나오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데 기대 수익률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가 자산 비중을 반영을 해서 자, 자산 비중 주죠. 자산 비중별로 매트릭스죠. 자산 비중별로 호황일 때, 불황일 때 확률에 따른 수익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산 비중에 따라 호황일 때 수익률, 불황일 때 수익률 구해준 다음에 실제로 호황일 때의 확률, 불황일 때의 확률을 적용시켜줘서 기대 수익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을 자산별로 좀 복잡하게 꽈다. 그게 뭐다?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개를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 내가 오피스텔 A 들어가. 나는 최소한 5억 넣었지. 타인 자본 5억 넣었어. 타인 자본 5억 넣었는데 얘가 연이율 10%야. 그러면 나는 최소한 여기서 15% 수익은 나야 될 것 같아. 10억에. 이 정도는 난 나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내가 얘한테 요구하는 거죠. 최소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에요. 근데 자, 지금 이란 전쟁 나고 러시아 전쟁 나고 원유 유가 올라. 그러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20%. 아, 경제 나 20%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변동금리 들어가면 나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은데 20%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거예요. 위험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한 거죠? 위험이 올라가니까 요구 수익률을 지금 올린 거죠. 올린 거죠. 이게 뭐예요? 위험에 대한 처리 및 관리 방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올린 거죠. 그게 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내용이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이다. 내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난 최소한 요건 받아야겠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 아까 얘기했듯이 15%야. 근데 오피스텔 말고 다른 쪽에 무슨 주식이래요. 15%야. 어? 얘 14%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아, 그럼 나 주식 할래?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기회비용. 네. 내가 A라는 투자를 꼭 해야만 한다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수익률.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구분을 해주실 줄 알아야 돼요. 얘는 특히 누구랑 관련돼 있다? 위험의 조정과 관련돼 있다. 앞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거죠. 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는 거죠. 자, 예금금리 국고채. 그러니까 안정적인 애죠. 그리고 예금금리라고 하면 소위 그런 제2저축은행 이런 데 말고 메이저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위험과 무관한, 예, 위험과 무관해요. 예, 위험률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 이거는 A라는 오피스텔 들어갈 때 A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옆에 원래는 뭐, 지하철역이 뚫려가지고, 뭐, 입주를 잘해가지고, 내가 임대료를 얼마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얘한테 국한된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 할증률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위험이 반영돼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투자는 이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같거나 높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 반대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지문 읽다가 이거 딱 봐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그런갑다 넘어가면 안 되고 확실하게 부등호 방향 봐주실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투자의 원리, 투자 수익률을 받고 투자를 원리,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투자가 되는지, 사람들이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지 보시면 평균 수익률과 분산형 위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A, B란 투자안이 있어요. 평균 수익률, 얘도 평균 수익률, 분산, 이 수익률을 이룰 가능성, 분산. 자, 분산이 같다고 쳐봐요. 위험도가 같은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A를 선택하겠죠. 이걸 지배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 A랑 B랑 수익률이 똑같아요. 근데 분산이 얘가 더 작아요. 분산으로 봤죠. 위험이죠. 위험이 작은 거죠. 그러면 또 A를 선택하겠죠. A가 B를 지배한 거죠. 어떻게 지배한 거죠? A는 수익률 관점에서 B를 지배한 거죠. A는 분산, 위험 관점에서 B를 지배한 거죠. 이런 평균과 분산 개념으로 사람들은 투자를 채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수, 준, 10%, 10%, 3, 5. 어디로 가겠어요? 분산이 작은 쪽,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근데 다시, 분산, 5, 5, 수익률, 17.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얘가 높으니까, 얘가 같으니까. 자, 그럼, 분산, 3, 5, 수익률, 10,
20. 자,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알딸딸하죠? 근데 이거를 나눠봐봐요. 봐보세요. 3분의 10, 5분의 20. 3점 얼마 얼마, 얘는 4점 얼마 얼마죠. 분산 위험당 수익률이 어디가 높은 거예요? 얘가 높은 거죠. 얘가 높은 거죠. 얘가 높은 거죠. 그게 뭐예요? 변이계수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쵸. 이거 거꾸로 했네요. 변이계수는 제가 했던 거에 반대대로 했네요. 죄송해요. 변이계수는 이거는 아까 민감도 분석과 함께 좀 이 개념을 아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수익률 제가 거꾸로 했네요. 분산 7이라고 해볼게요. 변이계수 수익률이 밑에 들어가고 위험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얘 0.5죠. 얘 어떻게 되죠? 0.5보다 좀 더 작죠. 4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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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5는 안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이계수가 크면 투자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위험이 큰 거죠. 위험이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익당 위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감내하는 위험이 얼마라는 거예요. 얘는 0.5씩을 감내해야 되는데 얘는 0.4 얼마 얼마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익률 1%를 올릴 때마다 얘는 0.5를 감내해야 되고 0.5의 위험을 감내해야 되고 0.4를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위험한 거죠. 이걸 뭐다? 변이계수라는 거예요. 변이계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수익과 위험의 곡선인데 보통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수익이 올라가는 것보다 위험이 더 커지죠.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자. 난 수익이 조금만 나도 위험을 크게 감내할 거야. 자, 근데 안정적이네요. 위험이 조금 늘으면 나는 수익을 그만큼 크게 받아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는. 네. 그럼 곡선이 어떻게 돼요? 급하겠죠. 곡선이 급하게 돼요. 이렇게. 위험이 늘어갈 때마다 얘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그렇고 나는 수익 조금만 늘어도 위험이 크게 갈 수 있죠.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변이계수도 좀 봐주시고 요거. 네. 그래서 투자는 그 평균 분산원리에 따라서 되고 변이계수를 고려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 변이계수까지 안 가더라도 평균과 분산의 비교를 통해서 지배되는 투자는 결정할 수 있다. 평균이 높거나 분산이 낮으니. 변이계수 같은 경우엔 위험을 수익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하나당 감내해야 되는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변이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익과 위험 곡선을 보고 곡선이 완만하다. 수익이 조금 늘어도 위험을 크게 감수한다. 얘 공격적인 투자자구나. 얘는 위험을 조금만 늘어나도 수익을 요구하는 수익이 커진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거는 아마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고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거는 지문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뉘어요. 체계적 위험은 어떤 특정한 투자 안에 적용되는 위험이 아니고 시장 전체, 경기 변동이라든지 제거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 원래 가지고 이 시장이라면 가지고 있는 체계적 위험이 불변이냐?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올라가면 체계적 위험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위험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비체계적 그런 개별 위험인 거예요. 영업, 관리비, 파업금.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의해서 얘한테만 적용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포트폴리오, 자산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화를 통해서 그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체계적 위험은 뭐죠?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위험이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아까 이거는 얘기했죠. 기대 수익률과 엮어가지고 포트폴리오 자산의 비중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렇게 다른데 시츄에이션이죠. 호황이냐 불황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의 묶음을 구해주고 실제로 호황이 날 확률, 불황이 날 확률을 곱해줘갖고 포트폴리오의 최종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 이게 시험 문제, 이 부동산 투자론 계산 문제로 매년 거의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솔직히 얘기하면 요게 2분 이상 걸릴 수는 있어요. 요게 솔직히 2분 이상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만 해보시고 익숙해지기만 하면 2분 내로 끊으실 수 있고 솔직히 2분 넘어서도 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계산 문제 40번까지 다 푸시고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경제론 쪽에서도 문제 풀어보시고 균형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균형 가격도 시장 이론도 있죠. 막 거기도 좀 어려운데 무슨 막 티넷 막 그런 애들 나오긴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연습만 되면 이게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막 그 무슨 고립국이온 그런 애들보다 오히려 얘가 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기대 수익률 개념만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래서 요것도 도전해 볼 만하다. 얘도 도전만 해볼 만하고 얘도 도전해 볼 만한 문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산의 비중 있죠. 자산 간의 상관계수. 요거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핵심입니다. 그 위험의 그 제거가 가능한 위험과 관련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래서 요 얘기를 묶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묻는 문제로 나올 수가 충분히 있어요. 지문 한 4개, 5개 정도로 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간 동일한 움직임이 되면 분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A, B, C, D, 이게 자산이잖아요. 얘가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허팅되는 것들을 막아주고 서로의 이렇게 변동 마이너스를 얘가 막아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관계수가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그래서 비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위험을 완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금 하나만 쭉 보금했어. 근데 현금 시장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이거는 그 투자가 완전 쫄딱 망하는 거죠. 부동산만 들어갔어. 그럼 부동산만 아작이 나는 거죠. 근데 부동산도 하고 현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동산에서 조금 허팅 나더라도 주식이 올라가지고 또 지금 현금 금도 넣었다고 했죠. 금값 올라가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 안 좋아졌는데 금값이 현물화가니까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 이게 뭐라는 거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자산을 다양하게 한다, 포트폴리오 짠다, 포트폴리오 짜는 이유가 뭐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로 해서 수익성에 어떤 꼬라박는 걸 막는다 이거예요. 막는다 이거예요. 특정한 자산류, 특정류의 자산만 보고해서 수익률이 크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를 막는다 이거예요. 어쩌면 이게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왜? 이걸로 통해서. 체계적 위험. 개별 위험이죠. 이거를 상관과수 마이너스 1회로 엮어가지고 짜가지고 이 체계적 위험을 해칭한다는 거예요. 물론 체계적 위험이 오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때려 맞아있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산을 다양하게 한다. 다양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상관과수가 마이너스 1이냐 1보다 작은 애를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위험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 짜는 이유고 이론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어려운 얘기 아니죠. 실제로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주식 하나가 좀 안 좋더라도 부동산이 좀 안 좋더라도 현금이든 금이든 현물이든 그런 쪽으로 해서 한쪽이 손해 본 걸 한쪽이 올라가지고 이게 상관계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놈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한 놈이 오르면 같이 떨어지고 이러면 힘들다는 거죠. 위험이 해칭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좀 양이 많지는 않은데 하나하나의 이론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낼게요. 시간가치 현금입니다. 그 현재 투자해가고 미래의 수입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있죠.
미래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래로 보내서 미래 걸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미래에 있는 놈을 현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점을 일치시킨 거죠. 비교 가능하게 해야, 현재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아? 아니면 10년 후에 1억 5천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아? 어떻게 판단하지? 그러면 현재에 있는 1억을 10년 후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억 5천 넘으면, 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1억 5천인 애를 현재로 땡겨 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1억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 9,800이야. 그러면 미래의 1억 5천원보다 현재 1억이 낫다는 거죠. 그러면 그 A라는 투자하는 게 나아요? 그건 투자 안 하는 게 낫고, 그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낫고, 아니면 딴 데를 찾아보는 게 낫겠죠. 아니면 현재 1억인데, 너무 좀 다른 얘기 같아. 3년 후에 1억 5천이야. 3년 후에 1억 5천 들어가는 투자안이 있어. 얘를 미래로 보내봤어. 현재 금리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1억 3천이 나온대. 그럼 얘는 뭐예요? 들어가는 게 맞죠. 얘는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예요. 그래서 현재 투자액과 미래의 수입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미래로 보낸다. 미래를 보는 거 내가계수. 미래를 현재로 데려온다. 이걸 뭐라? 현가계수. 현가계수. 미래를 현재로 볼 때 그냥 데리고 오는 게 현가계수를 곱해서 현재화 시키는 걸 현가계수. 현재에 있는 애를 미래로 보낼 때 미래 가치로 전환시켜주는 거 내가계수예요. 이게 승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총 나왔죠. 현재 투자액의 미래 가치. 현재 애를 미래로 보낼 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불인 애를 미래로 보낼 때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은 뭐죠? 매월 아니면 매년 이렇게 계속 내는 애들을 미래로 보낼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이라고 하죠. 감채기금계수.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외워주셔야 되고. 자, 현재를 미래로 보낼 때 세 개를 봤죠. 자, 이제 미래를 현재로 땡겨오는 거예요. 네. 일시불인애를 현재로 땡겨올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재화시키는 계수라는 뜻이에요. 연금, 미래도 연금이 있겠죠. 이 애를 현가로 때릴 때 연금의 현가계수. 이 애를 저당상수. 지금부터는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어렵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리고 계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쯤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마 이걸 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개념은 이거죠. 감채 기금 개수는 현재를 미래로 쏴주는 애구나. 현재를 미래로 갈 때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는구나. 저당 상수는 뭐죠? 미래를 현재로 땡겨올 때 쓰는구나.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여기 1, 2, 3, 4, 5, 6의 예를 들었죠. 땡땡1을 n년 후에 보낼 때 이렇게 보낸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계산 문제, 근데 이렇게 쉽게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의 돈을 이자 10%로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요게 내가 계수라는 거죠. 매년 또는 매월 땡땡원을 붓고 있는데 n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요거. 연금은 이렇게 들어가요. 식이 복잡해지죠. 그거 외워주시고. 미래의 땡땡원 적립금. 미래의 n원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는 거예요. 연금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10년 후에 1억. 표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표현. 10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 적립하는 불이익. 이게 감채기금 얘기예요. 요거는 요 말 토시도 안 틀리고 좀 외워주셔야 돼요. 10년 후 1억. 10년 후 1억. 얘는 그려져 있어요. 10년 후에 어떤 애가 된다는 게 그려져 있는데 이 애를 이 적립금을 이렇게 보낸대요. 이게 감채기금 개수예요. 예. 그거 해주시면 되고. 자, 미래의 n원을 현재로 땡기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기, 얘는 곱했죠. 얘는 나눠줘서 들게 오는 거죠. 이자 10%인데 5년 후에 1억인 애를 현재로 땡긴대요. 자,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 예. 그리고 6번은 말을 기억해 주세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이거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많이 하는 거죠. 예,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라고 붙으면 저당상수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저당상수.
이거를 왜 얘가 되고 식이 어떻게 나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제가 없어요. 예. 이것도 뭐 구하는 그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수험을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이 몇 개를 좀 구분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문제에 딱 읽으시고, 아, 얘가 1습은 내과계수 얘기했는지, 1습을 현과계수 얘기하는지, 저당상수 얘기하는지, 감책이금 얘기했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6개 중에 뭘 얘기하는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구분하신 거 가지고 이걸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런 말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런 거. 1년 후 1억. 감책기금 개수랑 얘는 좀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그래 1세불이지 연금이지 이게 오는데 얘네들은 표현이 좀 낯설어서 이 표현 자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아, 문제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라면 저당 상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문제액이 뭐죠? 빌린 돈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금이죠. 곱게 구해진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역수관계, 1시불의 내과계수랑 1시불의 현과계수는 역수관계, 그리고 또 특이하게 내과계수 내에서 2번과 3번은 역수관계예요. 그리고 평가계수 5번과 6번 관계는 역수관계예요.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과계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역수라는 게 이게 감책기금 대수가 된다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거를 역순시키면 얘의 내과계수가 얘의 현가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런 형태 있죠. 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왜 이 식이 문제에 나와요.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이요. 문제에 나와요. 문제에서 이렇게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줘요. 그럼 이 시츄에이션을 보시고 아 연금의 현가계수 구하라는구나. 그래 놓고 1번, 2번, 3번, 4번 주고 이 식들을 조금씩 변형해요. 그리고 골라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네,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복잡해 보이죠? 외워주셔야 돼요. 네. 저당상수 구해라 하면 이거 역수화된 걸 외워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투자 현금에서 영업 현금으로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처분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개념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뒤에 와서 어떤 모습하고 있죠? 이거 두 개 하고 있죠. 처분, 영업. 아까 그게 있죠. 오피스텔에서 내가 매월 월세 받는 현금으로 이거. 오피스텔 한 거 이제 처분할 때 할 때 나오는 거 이거.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얘는 개념 나와요. 얘도 가끔 안 나오진 않아요. 얘도 나와요. 얘를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얘도 하셔야 돼요. 얘도 시험에 나와요. 얘가 더 단골이긴 한데 얘도 나와요. 얘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얘도 하셔야 돼요. 얘도. 지금 투자론 쪽에서는 뭐 하나 빈틈이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험난하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죄송한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구하는데 식이 이렇게 됐죠. 자, 이거 2분 내에 3분 내에 푸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감히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감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푸실 수는 있는 문제긴 해요. 푸실 수는 있는 문제긴 한데 시간 남았을 때 푸세요. 이건. 네. 그래서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줘요. 파악하죠. 가능 총속이라고 딱 안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호실이 네가 10개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얘가 영업소득이 얼마죠? 월 1000만 원인 거죠.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공실률이 10%다 그러면 이 10%를 또 빠져야 돼요. 10%가 얼마죠? 그러면 얘가 9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수입 뭐가 있대요. 그걸 또 더해주고. 근데 여기서까지 막 디테일하게 막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요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지금 안 중요한 게 없죠. 지금 뭐 그냥 여러분들 이 안에서 로테이션해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요번엔 여기, 요번엔 여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영업 경비를 빼야 돼요. 유효 총소득을 구했죠. 지금 유효 총소득 이 말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 경비를 뺐는데 영업 경비에는 뭐가 들어간다? 관리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비용들. 죄송해요. 재산세가 여기 들어가요. 재산세가. 영업 경비 안에 재산세가 있죠. 특정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가. 그건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뭐죠? 감가상각 안 들어가요. 소득세 안 들어가요. 서비스세 안 돼.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중요해요. 그렇게 뺐더니 뭐예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중요해요. 미치겠다. 다 중요하다 하니까 어떡하냐. 순영업소득 하고 나서 부채 서비스액 뺐는데 부채 서비스 이거 원리금을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전 현금으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죠. 영업소득세를 떼는데 이거 중요해요. 순영업소득에서 못 빼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을 안 빼줬던 이자랑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세제 절세 효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동산 이게 여기서 빼줘요. 그리고 세율을 여기서 곱해줘서 영업소득을 빼주는 거예요. 이 세율은 영업소득세예요. 이렇게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빼줘야 돼요. 여기서. 유효총소득에서 빼주는 거 아니에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 빼주고 감가상각비 해주셔서 세금 빼준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간 걷는 거 난리 나죠, 지금. 이거 지금 2분 내로 푸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근데 확실하게만 해두시면 가능은 해요. 그리고 이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계산 문제 말고 일반적인 이론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포함, 불포함, 이거 어디다 되는지. 이걸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 내가 도전 못하겠다. 나 이거 너무 복잡하다. 2분, 3분대로 못 풀 것 같다. 그럼 이거라도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주는데 영업경비 안 들어가는 애에 들어가는 애. 요거 하나 나오고요. 세전연금으로 해서 영업소득세 빼줄 때 얘 공제된다는 거. 절세효과 난다는 거. 요거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매도, 처분한 거잖아요. 처분한 거. 처분할 때 경비 든단 말이에요. 뭐가 들죠?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비, 중개료, 중개수수료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여기다 빼줘야 돼요. 순매도 나오죠? 그 다음에 미상한 저당. 이건 말이 어려워요. 요거 빼주셔요. 잔금. 네, 그거 빼주시고. 그럼 세전 지분 복귀. 여기 말이 중요해요. 세전 지분 복귀에 세금 빼주고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예요. 여기는 양도소득세. 처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용어들. 예. 뭘 빼주는지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좀 봐주셔야 돼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충분히 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다 봐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 분석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에요. 예. 이것도 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 아마 계산 문제는 앞에서 자본 수익률이나 포트폴리오 쪽, 그리고 여기서 아마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정의를 물어보게 해요. 정의. 물론 계산 문제도 알 수는 있긴 합니다. 정의. 이거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서 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관계성. 그럼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이거. 성투자액 중에 융자액, 자본 비율.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온다. 대부 비율 플러스 자기 자본 비율 하면 100 나온다.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리고 그래서 부채 비율 얼마가 나오냐. 나분의 남이 비율이 타인 자본 비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내 돈 40, 남의 돈 60, 자타, 이래놓고 보죠. 대부 비율 얼마냐? 얼마예요? 얼마예요? 대부 비율 얼마예요? 두 개 합친 거분의 60이죠. 60%예요. 자, 자기 자본 비율 얼마냐? 자기 자본 비율 뭐라고? 지분 비율이라고 해요. 얼마냐? 40이죠. 두 개 합치면 얼마죠? 100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부채 비율 얼마냐? 부채 비율 뭐라 그러죠? 내가 밑으로 들어가고 남을 섬기죠. 1.5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대부 비율 60%인데, 자, 문제 어떻게 주냐? 대부 비율 60%인데, 부채 비율 얼마야? 이거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그냥 60 해주면 돼요. 40분의 60 해주면 돼요. 자, 다시, 그럼, 지분 비율 30%야. 부채 비율 얼마야? 이렇게 물어요. 내가 지분 비율 나라고 했죠. 밑에 들어가죠. 대부 비율 뭐죠? 1-30 해주면 70이죠. 3분의 7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자, 부채 비율을 줘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 50%야. 지분 비율 30%야. 대부 비율 얼마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요. 30, X, 50이죠. 15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 세 놈이 엎치락, 뒤치락, 앞치락, 위에 올렸다, 내렸다, 이게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네,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그거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거 한 문제. 부채 비율 주고, 요거 두 개 주고, 대부 비율 구해, 지분 비율 주고, 부채 비율 구해, 대부 비율 주고, 부채 비율 비고, 지분 비율 구해, 요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내요. 계속 돌려서. 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 감당률, 요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 했죠? 원리금이라고 했죠. 이거 말이 꼭 어려운데, 확실하게 부러뜨리고 가세요. 원리금. 네.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액. 원금 플러스 이자액, 요렇게 줄 때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똑같은 말을 얘들이 자꾸 바꿔서 써요. 얘들이 되게 웃겨요. 똑같은 말을요 계속 바꿔서 쓰거든요.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 그러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계속 그렇게 해줘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고 하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채 가당률은 그렇죠. 내 소득이 지금 원리금 이자 내는 돈에 지금 얼마나 지금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상업용 요거 기억해 주세요. 주요건. 그리고 공실률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됐고, 영업 경기 비율 이런 것도 아마 채무 불이행률 이런 거. 이건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경비 플러스 이게 우리의 총소득 이런 것도 정의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가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구하실 수가 있어요. 요 표를 하나 기억해 주시고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낼 바에 이걸 하나 내버리는 게 더 편하죠. 최후 끝판왕 얘를 구하라고 해버리면 이 개념을 다 알아야 되니까. 기대 수익률 낼 바에 포트폴리오 내듯이 얘를 낼 바에 얘를 내는 게 나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거를 다 알아야 세후 현금 흐름 구하듯이 그렇다니까요. 아, 진짜 그래요. 평균 회계 이익률, 단순 회수 기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할인법과 비할인법이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거 나와요. 할인현금, 순현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 현가 계수. 얘는 시간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가치. 시간의 흐름. 시간에 맞춰서 가치를 변형시켜 준 거예요. 네. 할인해 준 거예요. 할인.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나눠준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이게 할인법이냐 할인하지 않는 법이냐 나눠주셔야 돼요. 이거 객관식으로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기점으로 요 애들은 시간가치 고려한 거예요. 시간가치. 할인. 얘네들은 그냥 시간가치 할인 없이 그냥 숫자 대 숫자를 나눠준 거예요. 예. 현재의 모습을 스냅샷 찍듯이 딱 한 거고, 이건 기간을 두고서 얘를 현재로 데리고 온 거, 얘는 현재에 있는 애를 미래로 보내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얘는 현재의 모습을 딱딱딱 단순하게 지금 지표를 나눠주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내용들은 어렵진 않아요. 대부 비율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대부 비율은 시간 가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현재의 융자액과 총투자액을 비교한 거, 비율로 나눈 거거든요.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시간 가치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크게 구분하는 거,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법들 어떤 그 산식, 정의,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면 이제 투자론 쪽에서 웬만한 건 이제 커버리지가 다 되는데, 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뭔가 계속 지표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거랑 해서 이론이 아니라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다니까 갑자기 외워지는 양이 확 많아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 개수들. 시간 개념에 들어간 개수들이 올라가게 되면 공식도 빠지면서 이거 지금 뭔가 굉장히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해하시고 꼼꼼히 들어가시면 시간 문제 자체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계산 문제의 유형이 특히 몇 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하나 씩 봤는데,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을 비교하는 게 나와요. 레버리지, 타인 자본이죠. 레버리지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와요. 예. 요거는 유력해요. 예, 요거는 유력합니다. 요거는 유력하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줬어요. 이 상태로 줬어요. 자, 줬어요. 자, 타인 자본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총 투자액 10억이죠. 그리고 영업소득. 자, 가계자본 수익률의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일단은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죠. 자, 타인 자본이 없으면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을 구하셔야 돼요. 총 수입. 자, 총 수입이, 자, 2번 먼저 할게요. 2번 먼저 할게요. 총 수입이 얼마예요? 여기서 총 수입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숙지 마세요. 총 수입에는 뭐가 있죠? 영업이익과 처분이익이 있더라고요. 처분이익, 이거 했을 때 10억 원에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 5%가 올랐죠.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처분이익이 올랐다는 게 처분이익, 그거예요.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 5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5천만 원 맞나? 10%가 1억이니까 5천만 원이네. 오우, 야, 자, 그러면은 총 수입이 얼마인 거죠? 5천만 원 더하니까. 이거 1천만 원이고 6천만 원인 거예요. 6천. 자, 총 수입. 이자 비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본 얼마죠? 자기 자본 얼마예요? 총 투자액 10억. 이 10억을 얼마였죠? 자기 돈 넣었다는 거예요. 10억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예요? 6%예요. 6%. 6%. 자, 그러면 여기다가 6%라고 쓰시면 돼요. 타인 자본 없을 때. 자, 그러면 타인 자본 50%라고 했죠? 다 똑같아요. 여기 총수입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얼마라고 했죠? 6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거 1천만 원에다가 임대주택 상승률 5%,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죠. 자, 타인 자본 50% 했다는 거죠. 10억에 얼마였죠? 5억이죠. 5억. 5억이죠. 5억을 남의 돈을 썼다는 거예요. 자, 5억 남의 돈 쓰는데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연 8%라고 했죠. 연 8%. 네, 8%. 5억에 8% 얼마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 4천만 원 떼주세요. 2천만 원 나오죠. 자, 이게 2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여기 얼마예요? 10억 아니죠. 5%, 5억이죠. 얼마예요? 4%죠. 할인 자본 쓴 거. 이게 원래는 이게 좀 숫자가 이렇게 나오기, 안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이때는 타인 자본 없이 하는 게 나온 거죠. 예. 예, 금리가 너무 높네요,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가 조금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타인자 레버리지 쓴 게 손해를 본 것처럼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원래는 레버리지 쓰는 이유가 수익률을 높여 나오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네요. 왜냐면 임대주택 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에, 6천만 원에, 그쵸, 6%인데, 오, 아, 이거 금리가 너무 높게 받았는데, 이거 한 4% 불었으면 타인자본 쓰는 게 나았긴 했는데요. 5천만 원. 진짜. 그러네요. 2천 빼면, 오, 그러네요. 진짜. 4% 나오네요. 예. 그 타인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자본 수익률. 타인자본을 만약 썼다고 하면, 5억 분의 5억에 5%, 4천만 원이죠. 이게 되는 거죠. 5분의 0.4니까 50분의 4. 8%. 타인자본 수익률은 8%예요, 8%. 네, 타인자본. 총 자본 수익률은 그냥 이거 해주시면 돼요. 10억 분의, 아까 얘기했죠. 얼마죠? 6천만 원, 6구.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지금 봐. 8, 6, 4죠. 그러면 이게 뭐죠? 부의 레버리지죠. 아니, 어떻게 숫자가 만들다 보니까 부의 레버리지가 만들어졌네요. 부의 레버리지. 아까 부의 레버리지 해줬잖아요. 타인, 전체, 자기. 이렇게 지금 부등호가 수익률이 이렇게 됐잖아요. 8, 6, 4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의 레버리지죠. 그러면 이 레버리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레버리지인 거죠. 아니, 숫자를, 아니, 문제를 임의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부의 레버리지 케이스가 딱 되긴 했네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계산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낼 바에는 포트폴리오를 낼 것 같긴 해요. 네, 어쩔 수 없죠. 낙관일 때 2개 곱하세요. 300. 뭐, 계산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400, 48, 32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비워놔요. 비관일 때 수익률을 구하라. 기대 수익률 전체를 나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300, 320 이거를 그냥 통으로 그냥 비워두세요. 한 것이 이거를 하면 770이죠. 620 빼면 150이죠. 그러면 이거를 2개 곱했을 때 15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0을 나눠주면 5%인 거죠. 수익률 5%.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퍼센트 0.6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크게 하세요. 2개 곱해서 300, 320 이건 수적 감각이에요. 이거는 비우시고 플러스 뭐 한 게 뭐다? 770, 620, 620, 150. 30 곱하기 150 날라오면 어떻게 되죠? 5죠. 그럼 수익률 5%다. 이렇게 이걸 예전에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체를 주고서 중간에 하나 비워놔요. 그렇게 내요. 그냥 난이도를 올리려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죠. 40% 상가일 때, 호황일 때. 호황일 때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문제 띡 주면은 난감하거든요. 뭘부터 접근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맨 나중에 적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얘, 호황일 때 40. 얘, 얘, 얘. 그러면 호황일 때 수익률이 나와요. 이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12,
6, 3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9, 21 이렇게 나와요. 불황일 때. 자, 400, 4, 300, 3, 3, 5, 15, 1.5. 8.5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호황일 때 21%고, 이 포트폴리오 8.5예요. 자, 근데 호황일 때 40이죠. 여기다 40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8.5에다 60.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에요. 복잡하죠. 근데 탁 부러뜨리세요. 아,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구하고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확률을 곱해서 또다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자, 기대 수익률 몇 번 들어가죠? 기대 수익률 호황일 때 한 번, 기대 수익률 불황일 때 한 번. 그래서 문제에서 준 확률에 따라서 최종 기대 수익률 한 번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쉬운 문제고, 투자론에서. 그리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현재가치 계산하는 거. 10년,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10년 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현재가치 줘요. 현재가치. 미래에 있는 거를 현재로 땡겨와라. 이 얘기예요. 그럼 나눠주셔야 돼요. 땡길 때. 이건 승수 표시죠. 이거는 현재값. 근데 요거를 보통 문제에서 줄 거예요. 현가 개수를.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는지 곱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문제 케이스 판단을 하시고 나눠줄지 곱해줄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10% 아니다. 5%다. 죄송해요. 아, 이거 5%라고 돼 있는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5%입니다. 이거 7% 아니에요. 5%. 그러니까 5%로 이렇게 하죠. 10년이니까. 이렇게. 현재 1억 원에 10년 후 곱해주는 거죠. 요거를 개수로 줄 거예요. 문제에서. 무슨 평가 개수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곱해서 해주시면 되고, 연금. 아마 요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난이도를 주니까. 현재, 그쵸. 자, 미래에 이렇게 매월 얼마 내는 거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좀 복잡한데, 좀 수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고, 예. 요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마이너스 10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미래를 현재로 갈 때 마이너스 10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를 미래로 보낼 수 있는데 승수 1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1을 빼주고 다시 5로 나눠준다. 예. 이거는 공식을 알고 있냐, 안 알고 있냐를 묻는 단순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송해요. 이게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들은 아마 문제에서 개수를 줄 거예요. 문제에서 주거나 두 번째,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줘요. 1번, 2번, 3번.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형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요. 객관식. 그렇게 좀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총수입 나왔죠. 거기서 공실 60%하면 90% 해갖고 총수입 나왔죠. 그래도 영업 경비 빼죠. 영업 경비 빼면 뭐였죠? 영업 경비 빼면 영업 경비. 운영 비용이 보통 영업 경비죠. 빼면 순 영업 소득이야. 순 영업 소득. 여기서 뭐죠? 부채 서비스.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게 문제가 이렇다니까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말을 안 주고 이렇게 줘요. 부채 서비스액에서 이 원리금 상환액을 빼면 뭐가 나오죠? 세전 현금이에요. 세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 어디다 쓸 거예요? 얘 폼으로 준 걸까요? 아니에요. 자, 순영업소득 나온다고 그랬죠. 순영업소득 여기서. 영업경비 뺀 것까지. 이거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죠. 여기서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주죠? 이자 빼주죠. 이자 비용 빼주고 감가상각 빼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율을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곱한 걸 세전 여기까지 해준 거 구했죠. 세전 이거를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30% 곱한 걸.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봐줬던 이거가 빠삭하게 들어있어요. 지금 바로 한 게 이거죠. 지금
운영 이자 비용 빼고 가가지고 세율 30% 곱해가지고 요거를 세전연금에서 빼줘서 요걸 구해주는 거죠. 이거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원리금 어디 있어요? 원리금 들어간 거. 부채 서비스 여기서 뺀 거죠. 원리금. 그죠? 여기서 들어갔죠. 얘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얘에서 이렇게 이자 지급 빼주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계시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만 구하면 푸실 수는 있어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푸실 수는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특히 얘가 좀 절세 효과 나는 거. 예. 요거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문제 맞추자고 좀 힘들잖아요. 힘든데 약간 좀 내가 트라이 해보겠다. 내가 좀 해보겠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세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좀 메커니즘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 죄송해요. 이건 계속 제가 음, F 아니고 5%. 예. 아마 얘는 그냥 꼭 나온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맞춰주고 가세요. 예. 이거는 얘도 나올 수 있고. 예.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도전을 해보시고 예, 야, 솔직히 이것도 힘들다.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이 두 개는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는. 예. 이렇게 충분히 이거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이건 실제로. 툭툭툭 하시고 툭툭툭툭 하시면 소수점 계단 넘어가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처럼 아까 100 그냥 큰 단위로 그냥 하시면 그러니까 보기에 딱 보일 거예요. 답이.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조금 트라이 해보실 만하다. 이것까지 너무 좀 고난도이긴 한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부동산 학개론에서 좀 제일 핫한 코너,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을 투자론을 해봤는데요. 금융론까지 같이 연계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꽤 됐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금융론 쪽 할까요? LTV나 DTI, 그거 DSR. 그건 실제로 저희 뭐 부동산 관련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지표들이라서 요번에 한 투자론도 그렇고 금융론, 앞에 있던 시장론 요 세 가지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부동산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부동산 투자할 때도 기사를 보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런 거 하나씩 알아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거나 뭐 할 때도 그거 하면 좋죠. 예.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금융론으로 이제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